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김학용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 코너에서 초청해 주셔갖고요.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좀 전략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이고요. 네. 그리고 매일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칼럼을 쓰고 있고 시사 브리핑,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광역 지자체의 아파트 평균 시세입니다. 평당 10,000원 단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이 시세 변동률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정도로 보이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네모 막대 그래프가 전국 베이스고요. 꺾어선 그래프가 이제 시도 단위 그래프일 텐데요. 궁극적으로 2000년도보다 시세가 내려온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단 그건 팩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연차가 점점 뒤로 갈수록 좀 이 실선, 그러니까 그 그래프상 그 간격이 좀 더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1년 12월 현재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평당 4천이 훨씬 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평당 2천만 원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좀 많이 올랐고 다른 지역들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서울만큼은 오르지 않았다. 일단 이 정도 상식만 가지고 한번 이 시장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요, 이제 박스로 그려놓은 숫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00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711만 원이었었고요. 가장 시세가 낮았던 전라남도가 평당 236만 원입니다. 결국 전라남도하고 서울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3배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도 2000년도에도 전라남도에서 봤을 때 서울은 굉장히 비싼 지역이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구를 쪼개게 되면요, 강남구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던 시기였었고 나머지 지역들이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서울에서도 2000년도에는 평당 1,000만 원이 비싼 지역, 비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입니다. 서울은 평당 4,300만 원 정도 됐고요. 전라남도는 659만 원입니다. 둘 다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전라남도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서울은 거의 지금 한 6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세로 보게 되면은 서울과 전라남도의 격차는 7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3배 차이였었는데 지금은 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보통 싼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비싼 것들이 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시세 흐름을 가지고 향후 부동산을 좀 예측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가격, 수요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절대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절대 수요가 적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절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절대 수요가 적은 지역들의 수요가 점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시세가 비싼 것들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시세가 비싼 것들이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 수요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더 비싼 지역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옳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얘기는 서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광역 지자체끼리 비교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시세가 저렴한 전라남도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들이 전라남도에서는 수요가 많겠죠.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을 보실 때 절대 시세가 낮은 지역들보다는 시세가 높은 지역들이 왜 비쌀까, 왜 수요가 많을까, 이런 차원으로 한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달리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시세 변동률입니다. 이 시세에 대한 수치는요,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왔고요. 2018년도 1년 내내 오른 시세,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시세 상승률입니다.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였을 텐데요. 2018년도에는요. 서울이 상승률이 1등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2017년도, 18년도가 아마 부동산 규제로서는 거의 모든 규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2018년도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를 계기로 해서 2019년도부터는 오히려 서울의 상승세는 내려오고요. 다른 지역 상승세가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5년 동안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변곡점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결국은 서울에 있던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 실수요들이 지방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2019년도였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시장이었던 지방까지도 2020년도, 2021년도 거의 폭등장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서울 중심으로 한 규제 정책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그 수요들이 좀 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서울의 시세 상승률은 이게 뭐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낮았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수요를 누른 대신 다른 지역들이 다 올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32.6%로 2020년도에는 세종시가 48%로 많이 올랐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세종시 수요가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폭등을 했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년에 50%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50%가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배 오른 지역도 있고 단지가 있을 것이고 3배 오른 지역 단지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좀 부작용들 때문에 2021년도부터 세종시가 좀 약세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종시는 뭐 입지나 수요가 빠졌다라기 하기보다는 단기간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인천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인천은 세종시랑 좀 다른 이유가 세종시는 충청권에서 대장 지역이기 때문에 배우 수요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청이라든지 충청권에서는 나름 좀 경쟁력이 있는 입지긴 하지만 세종시 자체가 큰 수요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요 증가분으로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21년도 인천 같은 경우는 세종과 다른 게 뭐냐면요. 인천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수요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에 있는 수요들이 인천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좀 채워서 많이 올라갔다. 풍선 효과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2018년도에 1위였다가 2019년도에 2위였다가 2020년도에 3합위 그리고 2021년도는 8위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5년간의 부동산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모든 지역 2021년도까지 거의 마이너스였던 지역들까지 다 플러스로 바뀌었죠.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모두 올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것은 제가 수치로 확인드렸었는데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객관적인 통계가 없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할 텐데 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희는 아파트만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도 부동산이고요. 오피스텔도 부동산이고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가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용으로만 투자했던 상품들 부동산들도 다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 시장에 20년 동안 리서치회사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20년 역사상 이렇게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올랐던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과 지산으로 갔고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투자 상품인데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실수요도 증가하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까지는 2021년도 12월 달까지는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이 오른 상태에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단기간 올라갔던 것들은 분명히 조금은 조정장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가야 될 시장이 왔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동안에 이제 일단 아파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가장 강한 규제 지역이 올랐죠.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규제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강한 규제 지역이 많이 오른 것만큼은 아니지만 평생 오르지 않았던, 지금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다 올라간 결과를 양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규제가 더 센 지역들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요들은 거래를 안 하지만 실수요들은 거래를 더 하거든요. 예,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현재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아파트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무주택자가 있고 유주택자가 있을 텐데요. 먼저 무주택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희망하는 지역 단지에 적정 가격에 전월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월세 매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가격대가 없다는 것들이죠. 매매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전월세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전월세 매물이 좀 있긴 한데 심지어는 강남구에도 좀 있고요. 서초구에도 있고 용산구도 있습니다. 좀 전월세가 좀 비싸다고 하는 지역들도 매물은 있는데 특히 전세 매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2021년도 많긴 한데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3년 전에 6억 원 전후였었는데 작년 2021년도에 전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14억까지 실거래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31평 기준이에요. 근데 그 14억까지 올랐던 전세가 지금 12억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려와서 매물이 쌓여있긴 한데 3년 전에 6억대 거래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의 한 3, 4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구에 가면 첼리투스라고 하는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월세가 한 15억 했었는데 지금은 보증금 15억에 월세가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죠. 그런 매물들이 있긴 한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는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서 살짝 조정이 된 시세로 지금 2월달 현재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올라간 금액들,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층들은 본의 아니게 내 집 마련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하고 있는 게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보다 많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그 수요가 바로 서울에 있던 분들이 경기도 인천으로 갔죠. 작년에 경기도 인천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특히 시세가 가장 저렴했던 인천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메인 입지에서 전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으로 본의 아니게 이전해 온 수요들이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주택자 기준입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는데요. 일단 1주택자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요. 다주택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는 다주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라요. 주변에 서울에 투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로 갈아타기 수요를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처럼 갭 투자로 서울의 아파트를 막 두세 채씩 사시는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2년 동안? 없죠. 그런 분들은 아마 지방의 비규제 지역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비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020년도에 대규모로 규제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2020년도,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지방 비규제 지역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마저도 2021년도 들어서는 지방도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결국은 지금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다주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뉴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들 아마 이런 것들만 하셨을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는 투자는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처럼 뭐 여러 채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는 투자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으로 다 뺏기거든요. 취득세 12%,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82.5%고요. 보유세가 6%거든요. 그러면은 한 2년 갖고 있으면은 10원도 안 남아요. 그런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이나 지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만 솔직히 어렵고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사상 최대로 나오다 보니까 돈들이 막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돈이 쌓이는 것들 가지고 다주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더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상품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구축에서 신축 아니면 입지가 좋은 데들. 최근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지난달까지 45억, 34평 기준으로 45억이 신고가였는데 어제부터 46억 7천만 원이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떻게 속보로 강남 평균가가 3억 4천이 내려왔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걸 또 기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회견까지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아크로 리버파크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게 투자 수요라고 하면은 투자가 위축된 건 맞는데 실수요라고 하신 분들, 특히 유동성이 쌓이는 측면에서 유동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과 상관없이 세금과 관계없이 똘똘한 한 차로 옮겨가는 것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은 아파트 이외 상품들,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지산, 혹은 또 최근에는 토지, 상가까지도 이동하고 있고요. 좀 여력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매스컴을 듣는 것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하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린 겁니다. 오늘 좀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다시 좀 진도를 나갈 텐데요. 제가 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격 얘기 안 할 거고 인구 얘기 안 할 거예요. 수요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는 아파트 보실 때 수요라는 개념만 머리에 두시고 기사나 정부의 발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 기준으로 이것이 준 것인지 는 것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뭐냐면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유 수요가 있고요. 거주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수요입니다. 한쪽만 수요가 아니라 둘 다 수요라는 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유가 뭐냐? 소유는 일단은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게 있고요. 소유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거주하면서 수요하는 것은 자가 거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2번 소유만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그렇게 나눠놓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거주일 텐데 거주는 자가 거주가 있고 임차 거주가 있죠. 이걸 좀 크로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데 집이 없어. 그럼 집 한 채잖아요. 그럼 이걸 실수라고 보통 하죠. 정부는 이것만 실수로 보는 겁니다. 근데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은 한 채인데 본인은 전세, 월세 살면서 다른 데 집을 한 채 사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투자 수요로 볼까요? 실수요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거 실수요거든요. 안 팔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전세, 월세 사는 데들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사는 것들이고 내가 당장 돈이 없어 못 들어가는 사는 지역들은 사두는 것이기 때문에 팔 의향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실수로 보는 것들인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투자 수요로 보는 것이죠. 그럼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매치가 시작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짜든지 간에 그것들을 안 팔거든요.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라고 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왜? 집이 그거 달랑 한 채인데.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그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랑 시장이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요. 내가 당장 실거주하지 않지만 사두는 수요도 실거주 영역에 넣으셔야지 이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게 임차 수요도 수요인데 자꾸 이분들을 무시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임차인들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차인들이 거주할 집이 이분들은 일단 자가로 살기가 싫어요.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살거나.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민간 임대시장, 결국 이 전체 임대시장의 주택들은 누가 공급합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까? 공공전세가 있나요? 있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10%입니다. 10%. 그럼 나머지 90%는 민간 다주택자들이 공급해주는 전세나 월세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제가 적폐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에 다주택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임차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거나 규제하게 되면요. 다주택자들은 투자 안 합니다. 그렇죠? 수익도 안 나오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부의 압박까지 들어온다? 투자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차 공급이 적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임차 매물들도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아마 뉴스랑 시장 흐름과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정확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하고 이제 수요랑 매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인구가 크다고 증가한다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록색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고요. 빨간색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볼게요. 인천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증가하고 경기도 증가하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도 증가하고요. 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사면 안 될까요? 아니죠. 사도 되죠. 부산도 서울도 대구도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대구도 뭐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 시세 보면 똑같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구가 감소해도 시세는 올라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면은 서울시나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요가 많은 아파트들, 더 인기가 많은 아파트가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간 아파트들의 평균이 전체 시세를 올리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이 올라가느냐? 수요가 빠지지 않는 아파트들인 거죠. 수요가 빠지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한번 서울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은 왜 인구가 줄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올라가서 인구가 준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없을 뿐이지 누군가 그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니까 그 집에 살 사람들은 채워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결국은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의 숫자가 증가하는 세대수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대수는 나갑니다. 어차피 집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구는 고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한동안은 계속 인구가 줄 거예요. 왜 주냐면은 과거 세대랑 지금 세대랑 다르거든요. 과거는 한 집에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보통 평균 가족 수가 7명이었어요. 5명이라 그러면은 너희 집 식구가 적네? 그랬거든요. 지금은 식구들 조사하면요. 3명이에요. 많아봤자 4명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7명, 8명 살던 집에서 분화가 되기 때문에 집이 2배나 3배가 더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데 서울은 집이 증가하긴 해요. 근데 3% 미만으로 증가합니다. 3% 미만 증가하는 것 갖고는 현재 세대가 분화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서울 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인천하고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입니다. 왜 밀려났을까요? 돈이 없어서 저렴한 지역을 가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 살다가 경기도 인천으로 뭐 임차로 갈 수도 있고요. 자가로 갈 수 있고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분화가 되기 때문에 대구도 수성구는 인구가 줄 텐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수성구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의 숫자가 적은 겁니다. 부산에서도요. 수영구, 해운대구는 시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인구는 줄 거예요. 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뭐 기장군으로 가든지 남구로 가든지 아니면 서부산으로 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하고 수요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사를 봐주시고요. 입지가 좋은 데들이나 상품이 좋은 데들은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한 채만 소유한다고 했을 때는요. 입지 상품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도심, 신도시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좋긴 한데 일단은 기존 도심이 수요가 더 많다는 것들이고요. 신도시는 수요를 도심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들어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처음에는 장압발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구둣발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10년 정도 걸려요. 분당도 그랬고요. 일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인기가 없을 수 있을 텐데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들 그렇게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신도시가 다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일자리가 많거나 그 교통망이 좋은 신도시들만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 중에서는 판교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위례가 많이 올랐고 광교가 많이 올랐을 텐데 그 외의 지역들은
꽤 많이 안 오르다가 심지어는 미분양도 하다가 가격도 조정되다가 2020년도, 2021년도 이 서울 제외한 지역들 대세 상승장에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기존 도심 내에 재건축 재개발 하시면 돼요. 거기는 원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거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싸죠.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팅하실 때 미래 수요,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교통망이 좋아질 것인지,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곳인지 그런 곳이면 가도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이기신도 중에서 초반에 안 오르다가 많이 올랐던 지역이 화성하고 평택이거든요. 화성 평택은 어땠을까요? 네, 화성 평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도 많고 교통망도 좋아졌기 때문에 새 아파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집을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사할 때 이사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과거랑 달라진 요인들이 상품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숫자들이 더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주 근접이라든지 입지를 보는 수요들보다는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향후 한동안은요,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를 될 것들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락장이 온다, 조정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들 같은 경우, 특히 입지도 안 좋다, 그런 것들은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이나 혹은 그냥 기존의 새 아파트, 입지 좋은 곳들, 그런 거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곳들을 일단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가격이 올라간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하락으로 꽂히신 분들은 제 얘기가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사도 괜찮은 것들, 추천해 드리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97년도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이런 블랙스완만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99%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지역들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기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들을 보려고 합니다. 코어 지역이 있고 메인 지역이 있고 배후 수요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코어 지역이 들어가면 좋고요. 근데 코어 지역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은 메인 수요 지역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배후 수요지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코어 지역과 메인 수요 지역은요, 코어는 늘 코어고요, 늘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메인 수요 지역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긴 하는데 그래도 10년 정도 본다고 하면 우상향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정리해 볼게요. 코어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정부에서 철저하게 규제하는 곳들. 두 번째, 메인 지역은 어디냐?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처럼 이게 수요가 빠지게 되면은 가격이 빠지죠. 그럴 때 보통 들어가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보통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올라갔을 때 사도 돼요. 빠져갔을 때 사고. 왜냐면은 보통 실거주를 하게 되면 한 11년 정도 거주하시기 때문에 10년 정도 동안에는 메인 수요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지역들은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배후 수요 지역은요, 늘 수요가 공급 대비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올라갈 때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내가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가시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 수요 여부를 모르시겠으면은 정부가 지자체가 규제하는 곳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규제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부나 광역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이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일 텐데요. 이 지역은 왜 코어를 하냐면요, 규제를 왜 하냐면은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강남구의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구 인구가 53만인데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보다 출퇴근하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져요. 삼성동에 어떤 호재가 있죠?
일단 GTX 호재가 있는데 GTX를 왜 만들죠? GBC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부지에다가 이게 거기에 엄청나게 넓고 높은 빌딩들을 만드는데 연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롯데 월드타워의 3배예요. 그럼 롯데 월드타워에 지금 10,000명이 근무하는데 여기는 산술적으로 30,000명 근무할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니죠. 영동 지하 복합도시 지금 만들고 지금 삽을 떴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0명 근무할 거고요. 잠실에 마이스 만드는데 5,000명 근무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것만 5만 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5만 명인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80만 명 일자리가 생기는 것들이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비싸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거 확신돼 있으면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니까 이런 좀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왜 지정했을까요? 실수요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이 지역까지 전철망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GTX A나 C 라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안전한 것들이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파주 운정,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 양주 덕정, 수원까지 역세권 주변 지역들은 지금은 차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GTX가 개통된 다음부터는 2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수요 지역 같은 경우는요.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지정한 지가 오래된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전 지역 다 그렇고요. 과천, 분당, 광명, 하남, 경기도의 빅4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실수한다고 하면 투자 수요를 한번 볼까. 대구는 수성구, 지방은 세종시,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수요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배후 수요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서울 수도권의 일자리가 증가하느냐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장하시냐면은 과거에도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97년도에도 빠지고 2008년도 빠지고 그때는요.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정부의 노력으로 서울 수요를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자식입니다. 일자리를 막 보냈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건데요. 지난 3년 동안에 부산에서 무려 37,400세대가 이사 왔어요. 순 이사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사한 것들 빼고 순수하게 플러스로 이사 온 게 바로 37,400세대인데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이분들 다 일자리 때문에 온 것들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33,000세대가 서울, 경기로 이사를 왔어요. 지난 3년 동안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만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구랑 판교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만 온 거잖아요. 그럼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빠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방에 예전에는 다 올랐는데 잘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도 오르는 데만 오르고요. 안 오르는 데는 막 빠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이 더 싼 지역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이나 제 매스컴 통해서 늘 좋은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김학률 소장이 얘기하면 다 오른다고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지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쁜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은 저 집에 가다 칼 맞습니다. 그 지역 분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고 3,200개의 읍면동이 있거든요. 제가 언급하는 지역은 몇십 개 안 돼요. 예,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올라가는 지역들에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인지만 발견해서 보자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가장 큰 기준은 일자리, 그리고 교통망, 새 아파트 이런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10년 동안은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이 재미있는 지역인데 서울에서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인천에서는 또 경기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인천에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서울은 왜 인천으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려나신 겁니다. 인천 가더라도 저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구가 확실하게 가장 증가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일 텐데 여기서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성시가 있는데 7만 5천 세대가 이사 왔어요. 지난 3년 동안에. 화성시에 왜 이사를 왔을까요? 평택도 비슷한데 일자리가 지금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지금도 향후에 많아질 일자리도
화성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 많은 데가 평택시예요. 네. 삼성전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성과 평택 사이에 고덕신도시가 있는데 총 7개의 공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 하나만 오픈했거든요. 근데도 좀 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7개 공장을 다 오픈한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화성 동탄의 가격이 평당 5천이 넘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 삼성전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목할 입지는 일자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그다음에 일자리의 명품 베드타운, 새 아파트란 얘기죠. 한 단지 갖고 안 되고 최소한 3개 단지, 몇천 세대는 들어와야지 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물량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물량이 많으면요. 특히 전세 가격은 조정이 되고요. 매매 가격도 한시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자라고 했을 때는 요 4가지 조건만 부합한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되는 법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물량, 이 1, 2, 3번이 다 부합이 되어 있는데 4번이 되면 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 조정이 되면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1, 2, 3번이 확정돼 있다고 하면요. 조정될 때가 오히려 타이밍입니다. 더 올라갈 테니까. 예, 그런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역들, 지방 예로 말씀드렸고요. 비선호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군대라든지 뭐 사창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데들은 또 잘 안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진 입지 있죠. 그런 것도 보통 호재라고 하는데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피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안 오릅니다. 빠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긁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적절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아파트 숫자예요. 아파트 숫자. 경기도에 340만 개 아파트가 있어요. 세대가. 수원시가 제일 많고 이제 용인, 시황시 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구수 세대 수고요. 그 다음 게 사업체 수고, 종사자 수고요. 맨 오른쪽이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평당가입니다. 제가 화성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화성이 아파트 숫자가 3등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5등이고요. 보세요. 일자리 숫자는 1등입니다. 무슨 말씀 들렸는지 아시겠죠? 화성은 일자리만 놓고 봐도 매력적인 도시이고요. 지금도 삼성전자가 아직 반도 오픈 안 했다라는.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직원들보다 협력업체가 더 많은 거 아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직원이 5만 명이면요. 협력업체는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업단지에 아마 또 삼성전자 협력단체들, 거기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LG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제조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화성 동탄 신도시를 그렇게 많이 만든 것들이었고요. 고덕 신도시를 그렇게 크게 만든 것이었고 지금 GTX, SRT 다 거기다가 이걸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퇴근을 하라고.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물량이 많아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로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평택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년 후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장표예요. 2018년도, 19년도, 2022년도, 2021년도에 아파트 상승률일 텐데 좀 달리 보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인구수, 일자리수,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인구도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일수록 시세가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는 한 5위권이고요. 일자리 숫자도 5위권 정도 되고 평당가도 5위권인데 제가 올해 인천을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시세가 조정될 조건이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인천 역사상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올해랑 2022년도랑 2023년도가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감하고 올해랑 내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지역이 다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많이 되는 게 있고 살짝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이 조정기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없죠. 경기도도 많지 않거든요. 서울과 경기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을 인천에서 해소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인천은 오히려 이렇게 시세 상승에 대한 부담금과 입주 물량 때문에 조정이 될 타이밍에 오히려 좀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인천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난 5년간의 상승 시세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장표일 텐데,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고 서울시 그다음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많이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높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서울이 많이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종시도 이제 공급 물량이 거의 줄었습니다. 더 분양할 게 거의 없거든요.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적어요. 그리고 내년, 후년도 적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좀 빠지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요 상위 지역들도 보시면 아마 다음 시장들이 예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을 좀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인천이 지금 서울에서는 인천을 이사를 오고 인천에서는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데 지방 다른 지자체에서 인천으로 다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뭐 강원도니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역시들에서 다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사 오는 이유가 인천으로 이사 오고 싶어서 이사 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것들이고, 거기에 마땅한 좀 시세가 적정한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렴한 아파트 찾아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인천에 저렴하고 좋은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기 있거든요. 그럼 향후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 시세에 저 정도 가격이면은 차라리 가고 싶다. 아까 제가 트렌드 말씀드렸죠. 지역보다는 새 아파트에 대한 트렌드,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많은 지역들을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바로 인천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서울과 경기에 늘어나는 일자리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인천 지역들은, 특히 새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자리 몰입 현상들, 집중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인천은 아마 계속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은 인천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장기는 10년, 중기는 5년, 단기는 1년만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서울이 또 올라갈까요?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20년 내내 들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시세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평균이 700만 원이었었고요. 그때 강남구만 평당 1000만 원인데 2000년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이 말이 되는 가격이냐라는 기사가 도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당 1억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제가 2013년도에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될 것이다라고 칼럼 썼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누가 평당 2억이 될 겁니다 얘기해도 고개 끄덕일 거예요. 시간이 문제이지 되는 것들은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상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더 비싼 아파트들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지, 빠지는 건 보게 되시면요 평생 집을 사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진 않고요.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강남구에도요 현재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 그 시세는요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아파트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일자리와 역세권과 일단 새 아파트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이기만 하면 더 좋은 것들이니까 재건축이 될 가능성까지 높다, 리모델링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더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상승의 기울기도 다르고 하락의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정말 잘 하락하지 않는 것들, 상승할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그 기준은요 가격이 아닙니다. 싼 가격 보지 마시고요. 수요의 중심, 비싸더라도 수요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내 경제적 능력이 닿는 한 제일 중심지 가까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장,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대부분 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 평균적인 집값 등락이 궁금하신가요? 그건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광역시 단위, 시군구 단위, 평균 시세는요. 여러분들 주택 생활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집은 필요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도 집은 필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2030년에 집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요. 그때 가서 만약에 집값도 집을 또 살 수 없는 분위기면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분들은 핑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내려갈 시장이었었는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통 핑계를 대실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 내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서울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 것들이고 대구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 집을 사는 것이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출퇴근하신 분들이 대구 집을 뭐하러 사요? 경상남도에 집을 왜 사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 속에서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고요. 상승장 속에서도 사야 할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요. 올라갈 거 내려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묻지마 기다림. 그러니까 빠질 거 기다리시면서 매수를 연기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투자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요. 집을 살 가장 좋은 타이밍은요. 지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